자, 여러분들 그 3장에 보면은 이제 재무제표 표시라고 돼 있어요. 재무제표 표시. 자, 여기도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장인데 재무회계에 의해서 나오는데, 일단 재무제표의 목적은 우리 앞에서 봤어요. 그 기업의 이 재무상태, 그 다음에 재무성과, 재무상태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경영진의 수탁책임 결과를 보여주죠.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좀 봐주시고요. 두 번째 재무제표에 이제 종류가 나와 있는데, 거기 종류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죠, 이거는. 그래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이다. 이 5가지를 우리가 비교 표시하는데, 만약에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 항목을 소급하여 제작성 또는 재분류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초재무상태표도 재무제표에 들어간다. 즉 말해서 우리 회사가 올해부터 IFRS를 적용한다. 작년에는 일반기업 회의를 적용했어요. 근데 비교식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작년도 기초재무상태표도 만들어라, 이런 얘기죠. 이게 이렇게. 자, 그리고 재무제표는 이게 우선이 아니고요. 동등해요. 동등한 비중으로 이제 표시하고요. 재무제표의 명칭이나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요거를 재무상태표라고 부르지 말고 재무상태보고서라고 불러도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일단 자, 그렇게 이제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재무제표의 목적과 재무제표의 종류를 봤는데,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좀 지켜달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일반사항이에요. 자, 일반사항 8가지가 있는데,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첫 번째, 우리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첫 번째 공정하게 표시해 달래요. 그럼 공정하게 표시하는 게 뭐냐? 기준서에 따라 작성된 것이 공정하게 표시된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IFRS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를 본다, 이렇게. 자, 그리고 IFRS에서 요구하는 것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IFRS를 준수했다고 작성되었다고 기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부는 준수했고 일부는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일부만 준수했다고 그렇게 기재할 수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준수했다고 기재하면 안 돼요. 자, 부적절한 회계 정책은 이에 대해서 공시나 주석,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하더라도, 부적절한 회계 정책을 쓰고 주석에다가 그 설명을 달더라도 그거는 정당화될 수 없다. 정당화될 수 없다. 자,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거기 교재에 그 51페이지 그 공정한 표시와 IFRS의 준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이 기준서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걸로 보고요. 그리고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것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준수했다고 표시하면 안 되고요. 부적절한 회계 정책은 주석이나 보충 자료를 통해서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는 없더라. 이렇게 그거 내용을 좀 봐주시고요. 자, 다만 이제 예외가 있어요. 예외 이렇게. 예외는 우리 이 기준서를 준수하는데 이것이 우리 개념체계의 목적과 만약에 상반이 되면은 그거를 달리 적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즉 기준서의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개념체계의 목적과 상반이 되면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그 극히 드문 상황이에요. 그 공정한 표시와 IFRS 준수에 보면은 세 번째 문단, 네, 두 번째 줄 봐보세요. 그러나 극히 드문 상황으로는 IFRS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개념체계에서 적용하고 있는 목적과 상충돼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영진이 결론을 내리는 경우에는 이것은 그 요구사항으로부터의 일탈을
의무하거나 금지하지 않는다면 그거를 달리 적용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만 해놓으세요. 이건 극히 드문 상황이에요. 극히 드문 상황.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두 번째는 이제 계속기업인데, 자, 계속기업은 보호기한 말로부터 12개월 기간에, 이제 요 말이 좀 중요하고요. 12개월 기간에 대해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한다. 이게 12월 30일로부터, 우리 이 전후 12개월 기간 내에 만약에 이사회에서 결의해서 우리 회사 이제 그만 해산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그러면 이 12개월 내에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으면 계속기업으로 작성하면 안 돼요. 일단 계속기업을 가정하려면 12개월 기간 동안에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해서 계속해서 영업활동을 할 것인지를 판단하고요. 만약에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예외로 우리가 이 계속기업이 아니고 이제 청산기업으로 재무제표를 요거를 이 제작성하셔야 돼. 이거 재무제표 제작성하셔야 된다. 이렇게 여기 청산 또는 영업활동 중단 후에 다른 현실 대안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아니란 얘기는 계속기업 하겠다 이거지.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아니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사이에 있는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그건 청산기업이니까 이제 이 청산을 가정해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셔야지. 이게 청산을 가정해서 이렇게. 자, 원칙 보시고 이제 예외가 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 거기하고 순서가 거기 네 번째로 되어 있는데 중요성과 통합 표시. 여기 중요성과 통합 표시죠.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재무제표 구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주석에 적용되는 중요성의 기준은 다를 수 있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이 중요성과 통합 표시는 우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들은 이게 중요성에 따라서 중요하면 구분 표시하고요. 구분 표시 이렇게. 자, 중요하지 않으면 이것은 통합 표시해요. 통합 표시. 이렇게. 근데 만약에 상이하다, 서로 다르다. 다르면 당연히 구분 표시 해줘야지. 다르면 이렇게. 구분 표시 해줘라. 자,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에 따라서 구분 표시하거나 통합 표시하거나 아니면 상이한 항목들은 당연히 구분 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무제표와 주석에 적용하는 중요성의 기준은 다를 수 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재무제표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서 통합 표시했는데 주석에서는 중요해서 자세하게 구분해서 표시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의 중요도와 여기의 중요도가 다를 수 있다 이거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내용도 좀 봐주시고 중요성과 통합 표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발생기준액에 요거 한번 발생기준액에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요거죠. 발생기준액에 자, 발생기준액에 현금흐름 정보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외가 저 현금흐름 정보인데 그것은 바로 현금 흐름 정보 이렇게. 요것이 우리 현금 흐름표예요. 현금 흐름표 이렇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발생기준액에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가 발생기준액이고요. 여기 예외로 현금 흐름 정보는 현금 흐름표 작성할 때 이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으로 요 재무제표를 작성하죠. 이렇게. 자, 발생기준회계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발생기준 회계라고 하는 거, 자, 저것은 우리가 X1년도, X2년도, X3년도에 X1년도에 10억 원이라는 현금이 나갔어요. 현금이 나갔다 이거죠. 현금이 나갔다 이렇게. 근데 이때 만약에 부대 비용으로 또 1억 원이 또 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돈이 나가면 현금주의에서는 이게 이 비용이에요. 그래서 손실이 되지.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상품이다. 근데 상품을 와서 여기서 외상으로 판매를 했어요. 외상으로 판매를 했다. 근데 외상으로 판매해도 돈은 안 들어오지. 이렇게. 근데 이제 X3년도에 와서 이제 15억이라고 하는 현금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현금이 들어왔다? 그러면 현금이 들어오면 현금주의에서는 이것이 이 수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현금흐름표예요. 그러니까 요거 이 돈 나갔으면 이 현금 유출이고 돈이 들어왔으면 현금 유입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우리 발생주의는 이 현금이 왜 들어왔느냐? 그 왜 들어왔는지 봤더니 이건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물건을 팔았을 때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때 매출이라고 하는 이 15억을 잡아줘요. 그리고 이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희생된 것이 이 X 1년도에 지출한 요것이 희생된 거지. 근데 여기 매입가액이고 요게 부대비용인데 매입가액에다 부대비용을 더해가지고 요 매출에 이 관련된 원가가 요 매출에 관련된 원가가 총 11억으로 이렇게 대응시켜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4억을 벌어들였다 이거죠. 4억을. 그러면 발생주의에서는 수익이 발생한 시점에 우리가 관련된 비용을 대응시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관련된 비용의 지출은 저번 연도에 지출되는데 그 저번 연도의 지출에 대한 상태를 우리가 바로 자산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러니까 상품이라고 하죠. 상품을 11억이라고 해서 이렇게 잡아놔요. 그리고 여기서 외상으로 팔잖아요. 그 외상으로 팔게 되면은 이제 이때 이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자산의 상태가 15억이 있다는 걸 알려줘.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현금주의로 알게 된 정보가 두 가지인데 발생주의로 하게 되면 물론 당연히 돈 나간 정보도 있지만 지금 현재 상품이라고 하는 자산의 상태와 물건을 팔아서 이만큼의 이익이 생겼고 그 지금 현재 돈 받을 권리인 자산이 매출 채권이 15억이 있다는 이런 정보도 알려주죠. 더 많은 정보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발생주의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렇게 돈이 나가는 정보와 돈이 들어오는 정보인 현금주의에다가 돈이 이 나가는데 사실은 이거 돈이 나가기 전에는 이게 뭐가 있냐면 이제 매입 채무라고 하는 또 계정이 있을 수 있고요. 돈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매출 채권이라는 계정이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상품이라고 하는 자산의 지금 현재 상태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원가라고 하는 정보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매출이라는 정보도 알려주죠. 이렇게. 즉 말해서 이 현금주의 정보보다 발생주의 정보가 훨씬 더 많은 지금 현재의 상태를 다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현재 회계는 발생기준 회계로 가되 현금흐름 정보는 예외로 현금흐름표를 작성할 때는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발생기준 회계다라는 거 그것만 좀 봐주시고 그러니까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보다 현금이 들어오게 하는 원인이 발생했을 때 수익을 인식해주고 왜냐하면 현금이 들어올 때 자산이 증가하니까 이제 수익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한번 보시죠. 자, 상계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상계라고 되어 있는데 원칙은 상계하지 말라. 상계 금지예요. 자산가 부채, 수익 비용을 상계하지 마라. 자, 외상 매출금이 있고 외상 매입금이 있는데 서로 상계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외상 매입금은 부채인데 만약에 그 부채를 자산에서 막 상계시켜 버리면은 우리가 부채 비율을 분석할 때 부채가 과소계상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계하지 마라. 자, 수익과 비용도 상계하지 마라. 이게 원칙이에요. 즉 매출액과 매출원가인데 이거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다 표시해야지 이거를 상계시킨 금액으로 이익만 표시하면 안 되겠다. 이게 원칙이다. 원칙이다. 근데 예외가 있죠. IFR에서 허용하는 거 있어요. 그건 상계가 가능해요. 비유동 자산을 우리가 처분하게 되면 처분가액이 발생하는데 거기서 처분 부대비용이 있으면 그걸 빼요. 차감해요. 그리고 외화
외환손익, 외환차손익이 있으면 서로 상계하고, 또 당기손익 공정의 측정 금융자산, 요건 이제 주로 주식이나 사채인데, 그곳의 평가손익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상계할 수 있다.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허용하는 거예요. 허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자, 다만, 재우산 평가충당금, 대손충당금, 감가상환 2개, 요런 계정들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평가 계정이거든요. 이건 자산에서 차감 표시가 돼요. 근데 차감 표시되는 게 상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본 계정을 설명해 주는 계정일 뿐이지 이건 상계 표시에 해당되지 않아요. 요런 자산에서 차감 표시되는 얘네들은 이 자산을 설명해 주기 위한 계정이지 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아니다. 상계 표시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 예외는 여기 허용하거나 거기 요구하면은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상계가 가능하다. 상계가 가능하다.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상계 금지고 이렇게. 자, 이 상계는 좀 중요하니까 좀 잘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몇 페이지냐면은 53페이지에 보면 거기 그 상계 허용하는 거 있죠? 거기 1번에 뭐 투자자산, 영업용자산 그 처분할 때 거기서 그 장부금에 관련된 처분 비용 차감해서 표시하고 그리고 2번에 충당부채 나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충당부채에서 볼게요. 여기서는 지금 이해 안 될 거예요, 이게. 자, 3번에 뭐 외환손익하고 단기매매, 우리 금융상품 평가손익 뭐 이런 것들 서로 상계한다, 이런 것들. 자, 다만 상계가 허용되어 있지만 이게 만약에 중요하면은 이제 서로 구분 표시할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6번째 보고빈도에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적어도. 그러니까 적어도란 얘기는 1년보다 짧게 작성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반기재무제표, 분기재무제표지. 이게 이렇게. 그래서 3개월마다 보고할 수도 있고 6개월마다 보고할 수도 있고 이제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1년에 한 번은 보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보고빈도 얘기고요. 그 다음에 비교정보. 정기와 비교해서 단기 정기를 비교해서 이 표시해라. 다만 서술형 정보도 우리가 주석에 서술형 정보도 비교 정보를 이제 공시해라.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4페이지에 보면 이제 표시의 계속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칙은 매기 동일해야 돼요. 근데 이제 예외로 여기 예외로 다음의 경우는 이제 회계 변경인데 요거는 바꿀 수 있지. 이 변경할 수 있지. 예외 회계 변경 시. 회계 변경에 해당이 되면 그 회계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가 요 두 가지. 요거 이제 이 니은을 먼저 보면은 IFRS에서 표시 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이게 뭐예요? IFRS가 재개정된 거예요. 개정된 거지. 그럼 IFRS가 개정이 됐으면 IFRS에서 그렇게 개정된 걸 요구하면 당연히 바꾸는 거고 얘는 뭐예요? 얘는 회사가 선택한 거지. 다른 표시나 분류 방법이 더 적절한 것이 명백하다. 그럼 이거 회사가 선택한 거니까 얘는 입증해야 돼. 주석에다가. 얘는 입증할 필요 없죠. 이렇게 바꾼 것이 기준서가 바뀌어서 바꾼 거다 이거예요. 이건 입증할 필요가 없는데 얘는 주석에다가 그것이 더 명백한 이유를 이 주석에다 표시해 줘야죠. 이거는. 자, 그래서 우리 8가지를 지금 봤어요. 이게 머릿속에 좀 기억이 남아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그러니까 첫 번째가 우리가 이 공정한 표시, IFRS의 준수였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계속기업이다. 중요성과 통합 표시다. 상계 금지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보고빈도, 비교정보, 표시의 계속성 이런 것들. 자, 중요성과 우리 통합 표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아까. 그래서 이제 그런 8가지 이 일반상 그거 좀 지켜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거 좀 봐주시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재무제표 종류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재무상태표예요. 재무상태표.
자, 재무상태표인데, 재무상태표에 이 표시되는 이 정보가 거기 교재에 나오죠. 근데 그것을 외우는 게 아니고, 바로 위에 보면 적어도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적어도 표시한다. 그 얘기는 그 적어도 표시하는 거 외에 나머지 표시는 알아서 해라. 대분류 수준에서만 예시하고 나머지 사항들은 알아서 해라.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120개 넘는 나라들이 공통으로 쓰는데 적어도 이 필요한 표시해줘야 될 개정 과목들은 여기 나열되어 있고 그 외에 표시할 거는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라. 표시되어야 할 항목의 순서나 형식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규정하고 있지 않지. 순서나 형식이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일반기업회 기준은 재무상태표를 어떻게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유동과 비유동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비유동으로 나눠라. 그리고 유동자산을 이렇게 당좌자산이라고 하는 것과 재고자산으로 이렇게 나눠라. 그리고 당좌자산은 가장 먼저 현금 및 형성자산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상품이다.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대분류 수준에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분류 수준에서 이렇게 하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분류 수준에서 이렇게 하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그거는 위배되는 거지, 이게. 우리나라 일반교표 기준은. 근데 IFRS는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대분류 수준에서만 그냥 예시해요. 이것도 꼭 이렇게 하라는 얘기 없어요. 이거를 비유동자산을 먼저 써도 돼. 순서나 형식이 규정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비유동자산을 먼저 쓰고 유동자산을 먼저 써도 되고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누지도 않고 그냥 현금부터 그냥 쭉 내려 써도 되고요. 이렇게 쭉 내려서 건물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선택이다. 자, 먼저 유동, 비유동. 요거는 지금 말씀드린 유동 자산, 비유동 자산. 그리고 그 안에다 쓰는 거는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저기 나오는 이제 기억이에요. 또는 비유동을 먼저 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유동,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대분류 수준에서만 예시하고 있고, 요거. 근데 이제 니은.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 방법. 유동성 순서가 여기 유동성이라는 말은 현금화되는 속도인데 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 그 자체죠. 제일 유동성이 높은 거죠. 근데 거기에서 쭉 가서 건물 이렇게. 자, 또는 건물을 먼저 써도 돼요. 그냥 이렇게 나열하는 거지. 이렇게. 현금이다. 자, 유동성이 높은 거에서 낮은 거로, 높은 거에서 낮은 거로, 또는 낮은 거에서 높은 거로. 이게 유동성 순서예요. 알아서 해라. 이렇게. 아니면 이 두 가지를 결합하는 거지. 합쳐서. 그게 혼합법이에요. 혼합법. 주로 요것은 금융기관이 주로 쓰는 거고, 금융기관 외에 제조업이나 이런 데서 쓰는 거고. 근데 이제 어떤 기업들은 금융도 하고 이런 다른 제조업이나 이런 것도 다 하기 때문에 혼합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 가능하다. 다 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만, 유동, 비유동으로 구분할 때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유동자산, 부채로 분류하지 않는다. 요 멘트는 좀, 요거는 내가 모르더라도 요 멘트는 좀 알아둬라 이거죠. 멘트는 중요하다.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유동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거만 좀 이해해 놓으시고요. 자, 여하튼 55페이지 그 밑에 참고사항에 보시게 되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개별 상세하게 예시하고 일반교표 좀 그래요. 근데 IFRS는 그렇지가 않다. 대분류 수준에서만 예시하고 있지. 이게 자 이제 그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정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56페이지에 보면 그 재무상태표 작성 방법인데
강제 규정이 없어요. 순서나 적용, 이 형식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재무상태표를 유동, 비유동 또는 그 유동수 순수에 따른 표시 방법, 그 다음에 합쳐서 하는 거 다 돼요. 다 돼요. 그래서 거기 참고사항에 1, 2, 3번 다 된다. 그렇게 돼 있고. 자, 그러면 만약에 유동, 비유동 구분법으로 만약에 회사가 이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라고 한다면 저기서 유동과 비유동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저는 유동 자산하고 유동 부채를 합쳐서 했어요. 자, 뭐냐면 요거를 합쳐서 말씀드리면 원칙이 1년 기준이다. 1년 기준. 자, 여기서 말하는 1년 기준은 저기 2번하고 3번을 얘기해요. 자, 12월 30일 현재로부터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12월 30일 현재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이다. 요 2번, 3번. 여기 2번, 3번 단기 매매 목적으로 부채를 보유하고 있거나 단기 매매 목적으로 12개월 이내에 이제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요 두 가지. 요 2번, 3번, 요 2번, 3번. 그것이 1년 기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외. 우리 운전자번은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운전자번은 매입 채무, 재고자산, 이렇게. 그 다음에 매출 채권, 뭐 더 있는데, 그냥 요거 세 가지. 제일 중요한 게 매출 채권, 요 세 가지. 자, 이 계정들은 맥스 해가지고 일단 원칙인 1년 기준보다 만약에 정상 영업주기 기준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큰 걸로 간다. 자, 일단은 여기서 말하는 1년 기준은 이제 똑같은데 정상 영업주기 있죠? 자, 요것이 이제 1번이다. 1번 보면 정상 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정상 영업주기 판매, 소비될, 그리고 정상 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영업주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조업이나 도소매 같은 경우는 우리 재고자산을 사가지고 오죠. 이게 재고자산을 구입하거나 이제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보관하다가 요거를 이제 판매를 해요. 판매를 하고 나중에 대금이 이제 회수가 돼요. 이렇게 회수가 된다. 자, 그러면 재고자산을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돈이 회수될 때까지 걸리는 요 시간적 개념, 요것을 우리가 영업주기라고 그래요. 영업주기.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 영업주기에는 뭐 어떤 것들이 발생하냐면 매입 채무도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하면 이제 매출 채권도 발생하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영업주기가 만약에 1년 6개월이래. 이게. 그러니까 우리 회사 업종이 일반적으로 이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팔아가지고 나중에 돈이 회수될 때까지 걸리는 요 시간적 기간이 1년 6개월이래요. 통상적으로. 그러면 아니 우리 업종은 특성이 1년 6개월이 되어야 어느 정도 회수가 돼. 처음에 투자했다가 1년 6개월이 돼야 회수가 돼요. 그럼 무조건 획일적으로 1년 기준으로 유동, 비유동으로 나누지 말고 우리 회사 주된 목적인 상품이나 이런 제품들은 주로 1년 6개월이 되어야 이게 현금으로 다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 1년 6개월 내에 들어오면 그러면 유동으로 분류하자. 요거는 그냥 획일적으로 1년 기준으로 가지 말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만약에 통상적인 영업주기가 1년 6개월인데 이 매출 채권이 이번에 발생한 매출 채권이 만약에 1년 6개월이 훨씬 넘어서 이제 회수가 될 거다 그러면 그럼 비유동이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1년 3개월 만에 회수될 거다 그러면 1년이 넘어가더라도 요거는 유동으로 분류해라. 이제 그런 뜻이죠. 이렇게. 자, 근데 단서가 있어요. 이렇게. 자산은 1년 이상 우리 이 사용에 제한이 걸려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부채는 1년 이상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가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아니, 1년 내에 회수가 된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년 내에 회수되는 그 돈이 만약에 그 돈을 3년 동안 못 쓰게 다른 데 쓰지 못하게 딱 제한을 걸어버리면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그리고 부채도 1년 내에 갚아야 돼요? 근데 보니까 처음 빌려올 때부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기가 되더라도 그걸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으면 어차피 만기가 1년 내에 도래하더라도 이거는 연기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4번이 되겠다. 이렇게. 자, 일단 1년 기준, 영업주기 기준인데 단 그것에 이 12개월 이상 이 사용의 제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 되면 안 되죠. 여기도 1년 기준, 정상 영업주기 기준, 단 12개월 이상 우리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말아야 돼. 이게. 그러면 유동으로 분류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유동, 비유동 구분이에요. 자, 그렇게 좀 봐주시고 거기 그 유동부채까지 같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 좀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유동성 분류의 사례, 유동, 비유동 이제 사례인데 자, 첫 번째 이 보시게 되면 기업이 기존의 대출 계약 조건에 따라 보고 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우리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차입을 했어요. 자, 이것은 이제 3년에서 차입했죠. 그러면 1년, 2년. 당연히 3년이니까 이제 비유동 부채예요. 돈을 빌려왔으니까. 비유동 부채예요. 이렇게 비유동 부채.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비유동 부채고 이것도 이제 비유동 부채란 말이에요. 비유동 부채로 이제 분류를 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요때 와가지고 드디어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했어요. 이제 1년 내에 도래했다. 1년 내에 도래했어요. 1년 내에 도래했는데 중요한 거는 처음에 빌려올 때부터 이제 3년이 되면 이제 갚는 걸로. 그러면 요건 당연히 유동 부채로 분류해야지. 왜? 드디어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니까. 자, 그것이 여기 단 붙어 있어. 단. 기업에게 부채의 차환이나 연장에 대한 재량권이 없다면 차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 부채로 분류한다. 요 단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것이 바로 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차입해 왔어요. 똑같아요. 근데 차입해 왔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그 연장할 수 있는 권리, 연장 권리가 부여되어 있어요. 연장 권리가 부여되어 있어요. 뭔 소리냐면 차입해 올 때부터 은행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만기가 3년인데 3년 있다가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줬어요. 만약에 더 사용하고 싶으시면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는 그걸 충분히 연장할 거예요. 연장할 거다. 그러면 요렇게 도래했을 때 요거는 비유동 부채다. 비유동 부채다. 이렇게. 자, 그것이 여기 나와 있는 요 첫 번째 줄이에요. 자,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재량권이 있어요. 언제부터? 차입할 때부터 있어요. 연장 권리가 부여되어 있어요. 이게. 그리고 요 기말 시점에 우리는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만기가 1년 내에 도래하더라도 비유동 부채로 분류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하겠어요. 이게. 근데 여기 단서 붙어 있는 거 있죠. 처음에 빌려올 때부터 우리가 연장 권리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 이게. 그 얘는 요 1년 내에 도래하면 요거는 유동 부채로 분류한다. 이제 이런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요 기간에 이거 연장하기로 만약에 은행하고 우리 이 협의했다 하더라도 요 시점에서는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요 기말 시점에 부채를 표시해 주는 게 그게 재무상태표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번째 거 봐보세요. 두 번째 거. 자, 이거 이제 3번으로 이렇게 이제 붙일게요. 이렇게 쭉 이렇게 보이면. 자, 보고기한 말 이전에 장기 차임 약정을 위반했을 때, 자, 위반 시 즉시 상환하겠다. 즉시 상환.
즉시 상환할 수 있는 권리, 상환 권리. 자, 이게 누구한테 있냐면 이제 돈 빌려주는 사람한테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우리 차입자한테 있는 거지. 차입자한테.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돈 빌려주는 사람한테 즉시 상환 권리가 있는 거예요. 언제? 위반했을 때. 차입해간 니네 회사가 위반했을 때. 위반은 뭐예요? 이자를 제때 안 준다 이거예요. 장기차입 약정을 위반했을 때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 보고기한 후 재무제표 발행 승인을 전에 채권자가 약정 위반을, 그러니까 이제 요 시점에 와서 만약에 약정 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여기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상환 요구하지 않기로 이렇게 합의했다.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니까 이제 위반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위반했지. 그 원래 위반했으면은 즉시 상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이제 지나서 요때 요거는 이제 유동으로 분류한다.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이렇게 유동부채로. 아무리 요 12월 30일 지나서 더 이상 상환을 요구하지 않고 이걸 연장해 주겠다라고 합의했더라도 이렇게 이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 약정 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이거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왜? 합의한 게 언제예요? 12월 30일 지나서 합의했지,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자, 이렇게. 똑같아요. 위반시 똑같아요. 상동 똑같아. 이게. 근데 여기 위반을 했어요. 이게 위반을 했어요. 근데 위반을 했는데 이 상환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게, 요때 합의한 게 요 12월 30일 이전에 합의했어요. 여기는 이후에 합의했지. 그러면 이 전에 상환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해서 연장시켜줬다 그러면 요거는 비유동 부채로 분류한다. 비유동 부채로 분류한다. 이렇게. 지금 유동부채, 요건 비유동부채, 요건 비유동부채, 요건 유동부채. 그러니까 요거를 바꿔놔요. 요거를. 자, 다시 한번. 대여자가 보고기한 말 이전에 보고기한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의 유예기한을 주는데,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보고기한 말 이전에 12개월 이상의 유예기한을 주는데 합의했어요. 그러니까 요 12월 30일 이전에 합의한 거예요. 그 이후에 12개월 이상 유예시켜 주기로, 요거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게. 자, 처음에는 아무 조건 없이 차입해서 드디어 1년에 도래하면 유동이다. 처음에 차입할 때 이 권리가 좀 부여되어 있네. 연장 권리. 그리고 회사가 연장할 거래요. 그러면 이건 비유동으로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자, 위반 시 즉시 상환 권리가 있어요. 근데 위반했네. 그럼 이건 즉시 상환할 거니까 이 조건에 따라서 이건 유동으로 분류해라. 그게 나중에 상환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12월 30일 현재는 유동이다. 근데 똑같이 위반 시 즉시 상환 권리가 있는데 위반했는데 그 전에 합의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연장할 거니까 비유동으로 분류해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그것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그 뒤에 있는 그 얘기들은, 그냥 참조만 해주세요. 참조만. 자, 이렇게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재무상태표 양식 있죠? 거기 보면 이제 비유동이 먼저 돼 있고, 그 다음에 유동자산,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뭐 자본도 있는데, 그것도 자본을 예시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괄손익계산서가 있는데, 포괄손익계산서는 조금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